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TBS7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검사 양성률도 36%로 증가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3월 말쯤이면 재택치료자 수가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어제보다 1,433명이는 36,719명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5,901명, 경기 12,123명 등 수도권에서 2만 1,000명이, 부산 1,918명 등 비수도권에서는 15,619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중증 환자는 오늘 0시 기준으로 268명, 사망자는 36명입니다. 치명률은 전날보다 0.02% 떨어진 0.64%를 기록해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과 대비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층의 위중증 구성비가 25%가 넘고 치명률이 70대 3.84%, 80대 12.36%를 차지해 방역당국이 고령층을 포함한 감염 취약층에 치료 역량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돌린 이유입니다. 오미크론 비중이 92%로 확실한 지배종이 됐고 검사 양성률도 전날 26%에서 36%로 증가돼 안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PCR 검사자 10명 중 3.6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음 달 초쯤 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100만 명 정도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내일부터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 관리와 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은 세부적으로 나눠져 하향 조정됩니다. 과태료는 지금까지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300만 원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으로 부과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또 방역 지침을 최초 위반한 운영자에게 지금까지는 영업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졌지만 앞으로는 경고 조치 이후 추가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내일부터 확진자와 접촉자 관리 기준도 바뀝니다. 확진자 격리 기간은 증상과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되고 격리 대상 접촉자는 동거인 가운데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 취약시설 밀접 접촉자로 제한됩니다. TBS 정진명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택배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물류 체계는 여전히 손볼 곳이 많습니다. 서울시가 올 상반기 생활 밀착형 물류 서비스 3가지를 시범 사업으로 선보이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서효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연간 택배 물량은 34억 개로 최근 5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은 서울로 가는 택배들. 하지만 서울의 물류단지는 송파구에 있는 동남권 물류단지 한 곳밖에 없고 물류창고 역시 경기도의 5% 수준에 그칩니다. 서울에 배송될 수많은 택배가 물류 인프라 부족으로 다른 지역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비효율적인 배송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3가지 시범 사업을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먼저 여러 택배사의 물건을 한 곳에 모으는 우리 동네 공동 배송센터 5곳을 조성합니다. 각각의 택배사가 마을 커뮤니티 시설 등에 마련된 공동 배송센터에 택배를 배송하면 센터 직원이 직접 집으로 가져다주는 시스템입니다. 서울시는 센터에서 최종 배송지까지 배송하는 인력은 자치구별 청년 일자리를 활용해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동 배송센터 하나 조성되면 한 10명 내외 정도가 배송 인력으로 들어갈 걸로 생각은 하는데 지역의 좀 물동량이나 좀 배달 물량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 그 정도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노량진 수산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에는 신선한 육류나 과일 등을 당일 배송하는 우리시장 신선상품 빠른 배송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오는 5월부터는 서울시 청사내를 오가며 부서별로 택배를 배달해주는 로봇 기사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변화하는 소비 양상에 따라 시민들의 생활 편리에 밀접한 물류 서비스도 다양한 발전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그동안 비효율적인 배송 체계를 개선하고 첨단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는 등 다각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11일까지 시범 사업에 참여할 혁신 기업과 스타트업을 선발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BS 서효선입니다. 눈과 얼음의 지구촌 축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막했습니다.
스포츠엔 짜릿한 명승부와 한계에 도전하는 열정까지 감동 드라마가 듬뿍 담겨 있기에 영화의 단골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스포츠의 감동을 스크린으로 옮겨온 영화를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포츠는 영화의 단골 소재로 많이 사용되잖아요. 대표적인 영화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 영화에 있어서 스포츠 영화의 시작은 2008년 시작, 1월을 장식했던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임순례 감독의 작품이었죠. 핸드볼. 네, 여자 핸드볼을 소재로 한 거였는데, 사실 1988년 서울올림픽, 92년 바르셀로나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또 96년에 아틀란타 올림픽에서도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대표팀이 해체되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이 팀원들을 끌어모아서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다시 은메달을 땄던 그 영광의 실화를 재현한 건데요. 여기 문소리 배우, 김정은 배우 가세하면서 무려 401만의 그 흥행을 거뒀고 우리나라에서 스포츠 영화 되나봐 하는 기대를 안겼습니다. 네. 뒤이어 2009년 여름에 개봉했던 국가대표 김영하 감독 작품이었죠. 스키점프라는 굉장히 그 신선한 소재인데 김영하 감독이 해외에서 카메라 장비 그것을 쓸 수 있는 스태프까지 다 수입을 해서 굉장히 그 박진감 넘치는 활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중영화로서 이게 흥행이 될까 싶으면서 무려 839만의 관객을 모으기도 했었어요. 그때 같은 때에 킹콩을 들다라고 역도, 시골 소녀들이 역도에 도전하는 요거가 또 한 139만, 136만 정도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사실 그 뒤에는 조금 성적은 좋지 않습니다. 한참 지나서 2016년에 국가대표 2편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2003년 아오모리 그 아시안 게임에 도전하는 그런 얘기를 그렸는데 사실 100만이 안 되는 한 70만 좀 넘는 요 정도 이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비인기 종목 소재들 하고 있고 배우들이 진짜 선수들만큼은 아니지만 웬만큼 기본기가 돼야 되는데 기초 체력 훈련부터 시작해서 각 종목에 맞는 기본기까지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정말 땀과 열정으로 만들어진 영화들이었다. 이런 공통점이 있겠습니다. 네. 자, 동계 올림픽이 개막을 했기 때문에 동계 스포츠 관련된 영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동계 스포츠를 다룬 영화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는 스키점프를 다룬 국가대표, 그리고 외국 영화 중에서는 봅슬레이를 다룬 영화죠. 쿨러닝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이 쿨러닝도 그렇고 국가대표도 그렇고 이 전형적인 스포츠 영화의 공식이라는 게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1994년에 개봉했던 쿨러닝은 이 자메이카는 겨울이 없습니다. 그렇죠. 겨울이 없는 나라에서 봅슬레이를 한다, 썰매를 탄다. 사실 이 시작은 단거리 선수였어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준비하던 선수들이었는데 팀원들이 서로 이제 얽혀 넘어지면서 예선에서 떨어집니다. 네. 이대로 올림픽을 못 갈 것이냐. 여기서 이제 우리 한번 그러면 동계 스포츠, 왜냐면 그 뒤에 그 캘거리 올림픽이 열리죠. 네. 이것에 이제 도전하는 얘기인데, 정말 척박한 봅슬레이라는 경기가 없는 자메이카 더운 나라에서 도전한다는 이런 것이 주는 어떤 쾌감과 신선함과 그런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쳐서 응원하고 싶은 그 감동을 공감을 자아냈었는데 국가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대표에서 스키점프 그게 뭐지? 사실 영화 속에서도 보면 시속 90km의 승합차 위에서 이 흔히 보는 이 고공 점프 자세를 하고 있다든가 나무에 매달려서 공중고개를 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장르를 개척해 나가는 모습 정말 현실이 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아시안게임에서 개인전, 단체전, 금메달을 따내는 모습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스포츠 영화의 흥행 공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역시 스포츠 영화는 감동이 중요하겠죠. 자, 이번에는 전 세계를 사로잡은 K 콘텐츠 얘기를 또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연초부터 또 한국의 좀비가 전 세계 흥행 순위 1위를 달리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10일째 국내가 아니라 세계 그 넷플릭스의 그 TV 쇼 부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는 드라마죠. 이제 K 좀비라고 하면서 지금 세계에서 각광받는 그 좀비물에다가 학원물을 접목한 건데 처음에 학교에서 시작해서 효산시라는 그 가상의 도시 전체가 폐쇄될 만큼의 그 어떤 감염이 번지는 상황.
을 다루고 있는데 학폭이라든가 이런 학교 문제뿐 아니라 우리 사회 문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보여줬던 우리들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회적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하면서 지금 이게 과연 오징어 게임을 넘어서는 어떤 메가 히트작이 될 것이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 부산행부터일까요? 그 K 좀비가 굉장히 이제 전 세계에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 경쟁력이라고 할까요? 이 잘 통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이제 예전 외국 영화를 생각해 보면 그 종교가 다르다, 민족이 다르다, 혹은 뭐 동물을 상대로 어떤 사륙, 전쟁 이런 걸 벌였습니다. 근데 뭔가 여기에 우리 윤리의식이 끼어들죠. 그런데 네. 좀비. 형상은 사람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 아니다라는 게 굉장히 뭐 대량 사륙이라든가 아니면 흔히 슬래셔 무비라고 하는 잔인한 장면들이 가능해지는 대중 오락 영화로 자리 잡았어요. 네. 그런데 이 부산행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는 아크로바틱 선수라든가 기계초조 선수, 비보잉 댄서들을 기용을 하면서 굉장히 좀비들이 좀 더 역동적으로 움직여요. 처음에는 그게 좋았고 또 부산행에서 마동석 씨가 주먹 한 방으로 좀비를 날리죠. 맞습니다. 어떤 뭐 칼이라든가 뭐 삽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마동석 씨가 외국에서 트레인 이렇게 불리기도 했는데 그 다음에 좀 더 깊어집니다. 킹덤에서는 우리의 가난이라는 게 좀비로 형상화가 돼요. 질병이 아니라 가난. 이런 부분도 외국에서는 굉장히 신선하게 또 봤고, 그거 말고도 살아있다 해서 보면은, 내 부모가, 내 아내가 좀비가 되었을 때 방 안에 가둬두고 사슬로 묶어놨지만 먹이를 주면서 밥을 주면서 어떻게 함께 살아나갈까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요. 물론 외국 영화에서도 그 원바디라는 영화, 좀비와 인간의 사랑을 도전한 건 있었지만 이렇게 점차 그냥 사륙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이번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도 물렸지만 좀비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남나라는 여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런 시도들. 또 해피니스라는 한효주, 박형식, 조우진 네. 주연의 드라마에서도 보면 거기서는 심지어 물렸지만 전혀 좀비가 되지 않거나 한효주, 극중 윤세범의 혈청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려고 해요. 그건 뭐냐면 마음대로 죽여도 되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임시적으로 아프고 다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첫 번째는 역동적인 좀비의 움직임, 두 번째는 이 좀비에 대한 인간적인 접근,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는 없었던 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K 좀비라는 이름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이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지금 우리 학교는 이 오징어 게임의 흥행 기록을 좀 뛰어넘을 수 있을지 좀 기초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인기가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오징어 게임은 53일 세계 네.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11위를 했어요. 11일. 물론 지옥을 넘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오징어 게임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그 속에는 골든글로브의 나무조연상을 가져졌던 오영수 씨라든가 여러 베테랑 배우들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이 학원물의 특성상 아직은 설익은 배우들이 나와요. 신선하긴 하지만 과연 53일 이상을 갈 수 있을까? 저는 아직 그것까지는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비관하지 않을 것이 또 다른 K 콘텐츠가 나와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또 다른 OTT 채널을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주목받으리라고 기대합니다. 네, K 콘텐츠가 앞으로 어떤 저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큽니다. 지금까지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원룸형 주택이라는 용어가 소형 주택으로 바뀝니다. 신혼부부나 자녀가 있는 가구 등이 생활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전용 면적 상한 기준도 지금보다 확대됩니다. 이강훈 기자입니다. 기존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별 주거 전용 면적 상한은 50제곱미터. 앞으로 상한 기준이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제곱미터까지 더 넓어집니다. 그동안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이하는 신혼부부나 자녀가 있는 가구의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비좁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명칭을 소형주택으로 바꾸고 방 개수를 3개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가구별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거실과 분리된 침실을 3개까지 둘 수 있게 다양한 공간 구성을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과 기반시설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침실의 2개 이상인 가구 수가 전체 가구 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제한 조건을 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때 회의 일시와 장소, 참석위원회 주요 이력과 기피 신청 절차 등을 회의 개최 사흘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국토부는 하자 사건 당사자에게 기피 신청권을 보장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낮과 밤의 기온차가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경기 남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6도로 예상됩니다. 생방송 TBS7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